그는 캘리포니아 남성으로 악명 높은 해안가 PCH에서 자신의 BMW를 과속 운전하다 4명의 여대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것이 단순 사고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프레이저 바움은 2023년 10월 밤 페퍼다인 학생들에게 일어났다고 주장되는 일로 살인 4건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살인죄는 매우 특정한 정신 상태에 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데이터와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바움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 수년간 복역할 수 있지만 유명한 형사 변호인이 그를 돕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그의 변호사는 이 사건의 흐름을 바꾸기 위해 법정에서 충격적인 주장을 했습니다. 로앤 클라임이 전해드리는 사건 추적입니다. 저는 크리스 스튜어트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사건의 피고인 프레이저 바움은 아이다호에서 브라이언 코버거가 받았던 것과 같은 수의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것은 프레이저 바움의 변호사인 앨런 씨 이전 법정 심리에서 언급했던 내용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살인 혐의 적용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맙소사, 이 사건은 저는 이미 전에 말했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정말로 비극적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살인 혐의를 뒷받침하는 상당한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말리부 법정에서 앨런 잭슨이 살인 혐의를 기각해달라는 신청을 두고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잭슨이 뭐라고 했는지 그리고 판사가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앨런 잭슨이 낯이 익으시다면 기억하실 겁니다. 그는 카렌 리드를 변호했던 변호사입니다. 그는 형사 변호 분야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 중 한 명입니다. 이번 주 법정에서 그가 한 말을 살펴보기 전에 2023년 10월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바로 그때 이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 이야기할 때 바로 그 시점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그때 프레이저 바움은 20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16번째 생일에 부모님께 선물 받은 BMW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프레이저는 시속 45마일 제한 구역에서 시속 104마일로 운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프레이저는 Pacific Coast Highway에서 과속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서부 해안에 가본 적이 있다면 그곳이 정말로 경치가 아름답다는 걸 아실 겁니다. 하지만 그곳은 위험한 도로입니다. 태평양 옆을 따라 이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찾은 Pacific Coast Highway의 대부분 사진들은 2020년 1월 산불 이후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사진들을 보면 이런 일들이 벌어진 도로가 어떤 곳인지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날은 10월 17일이었습니다. 2023년 프레이저 바움은 제한 속도의 2배를 넘게 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 4명의 소녀들은 PCH 갓길에서 차에서 내리고 있었습니다. 20살 니엄 롤스턴, 21세 페이튼 스튜어트, 21세 아시아 위어, 21세 데슬린 윌리엄스를 포함한 4명의 소녀들은 페퍼다인 대학교 소로리티 4학년 자매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대학 졸업을 불과 몇 달 앞두고 있었고 인생을 계속 이어가려던 참이었습니다. 정말로 이제 막 인생을 시작하려던 참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바움이 차로 그들을 들이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4명의 소녀 모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바움이 그들을 들이받은 고속도로 구간은 죽음의 커브로 알려져 있습니다. KABC에 따르면 그곳은 PCH에서 자동차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구간입니다. 바움은 일주일 후에 체포되었습니다. 얘들아 잠깐만. 사업 운영만으로도 힘든데 대부분 수작업이거나 연동 안 되는 여러 앱에 의존해야 할 때가 많아. 바로 이럴 때 저희 파트너이자 스폰서인 오두가 나섭니다. 오두는 모든 비즈니스 관리를 위한 올인원 플랫폼으로 판매와 회계부터 제조, 배송까지 모든 운영을 매끄럽게 연결해주는 통합 앱 세트를 제공합니다. 오두는 자동으로 전문적인 세련된 판매 주문서와 인보이스, 공급업체 청구서 생성 가능, 또한 영업팀 자동 배정과 각 단계별 이메일 업데이트가 가능합니다. 심지어 AI로 의사결정에 도움되는 보고서도 추출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의 경우 이 앱은 실시간 생산 구매 업데이트로 재고를 동기화해 재고 부족이 없습니다. 회계 업무도 완전히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오두는 송장 생성, 비용 추적, AI 데이터 요약으로 수백 시간 절약이 가능합니다. 원하는 앱 선택과 맞춤 워크플로우 직접 제작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모든 것이 비즈니스 요구에 완벽히 맞춰집니다. 오늘 odoo.com/otc에서 오두 전문가와 무료 상담으로 비즈니스 성장 기회를 잡으세요. 이제 프레이저 바움은 단순히
4건의 차량 과실치사 혐의로만 기소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살인 4건으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프레이저는 소녀들을 치기 직전 단 2.5초 만에 시속 93마일에서 104마일까지 가속했다고 합니다. 이는 BMW의 이른바 블랙박스 데이터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검찰은 이 가속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살인 행위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증거라고 주장합니다. 이번 주 법정에서 그러나 바움의 변호인은 판사가 살인 혐의를 계속 진행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예비 심리에서 핵심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앨런 잭슨은 그 4건의 살인 혐의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뢰인이 받고 있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차량 과실치사 혐의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살인 혐의만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신청서는 법원에 1번부터 4번까지 그리고 오직 1번부터 4번까지의 혐의만 기각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살인 혐의에 대해서만, 그 혐의들에 대한 예비 심리가 오직 그 혐의들에 대해서만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신청서에 따르면 근본적으로 훼손되었습니다. 검찰은 변호인이 예비 심리에서 제시할 수 있었던 바로 그 증거를 숨겼습니다. PC.H의 그 구간에서 과속을 했다는 사실을, 비록 위험할 수는 있지만 분명히 무모하기까지 하지만 역사적으로나 객관적으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연적이고 개연성 있는 결과가 높은 사망 가능성을 수반하는 행위는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충돌이 참혹했는지에 관한 신청이 아닙니다. 이 법정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 충돌이 참혹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속이 본질적으로 위험한지에 관한 신청도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그 점에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 암시적 악의에 의한 살인은 단순히 비극이나 위험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고호씨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 엄청나게 중요한 기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그 행위, 그리고 그 행위만에 자연스럽고도 충분히 예견 가능한 결과에 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한 법원이 표현했듯이 거의 확실하게 죽음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것이 중대한 차량 과실치사와 살인의 경계선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검찰이 변호인 측에 제공하지 못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경계선과 직접 관련된 증거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절차적 수단은 법원이 스탠튼 신청에서 언급했듯이 관습법상 기각 신청입니다. 그것은 중요합니다. 이것은 헌법적 쟁점을 포함합니다. 이 동의안은 관습법상 소송 기각 신청으로서도, 그리고 적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법률상 동의안으로서도 폭넓게 적용됩니다. 갱신된 995 모션입니다. 캘리포니아 법은 바로 이 구제책을 인정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중요한 증거의 거부로 인해 변호인이 바움 씨의 중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제책입니다. 이것이 바로 재판부입니다. 예비 심리입니다. 재판부도 잘 알고 있듯이 예비 심리는 단순한 형식적인 절차가 아닙니다. 예비 심리는 피고인이 근거 없는 중대한 혐의로 재판을 받기 전에 그런 혐의들을 걸러내기 위해 존재합니다. 변호인은 증인 대면 및 반대 신분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위해 변호인 측에서 자신을 변호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검찰 측 증거를 탄핵하고 혐의의 요소를 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리한 증거가 예비 심리에서 제출되지 않을 때 그 피해는 이제 증거를 받아 재판전에 쓸 수 있어 라고 해도 치유되지 않습니다. 피해는 아래 세층에 있는 에드버그 판사의 상당한 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발생합니다. 그분의 상당한 이유에 대한 판단은 불완전한 기록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바움 씨의 법률상 권리와 헌법상 권리는 예비 심리에서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 권리는 중요한 순간에 침해됐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지금까지 법정에서 제시된 이 사건의 몇 가지 사실들을 살펴보면 프레이저 바움이 왜 그렇게 빠르게 달렸는지가 이 재판의 향방에 매우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검찰은 빅터 콜란드라라는 남성이 사고가 나기 전에 프레이저 바움이 너무 빠르게 운전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빨간불에서 바움에게 속도를 줄이라고 말했다고 전해지며 이후 프레이저는 급가속해 잠시 후 사고를 냈습니다. 페퍼다인 그래픽 신문에 따르면 빅터 콜란드라는 자신과 바움이 이 빨간불 앞에 멈췄을 때를 언급했습니다. 그는 옆을 보며 차 안에 프레이저 바움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프레이저가 핸들 아래 다리 사이에 휴대전화를 두고 문자를 보내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는 프레이저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봐, 조심해야 해. 그러다 다치겠어. 그리고 그는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자 프레이저 봄이 급가속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불과 몇 초 뒤에 4명의 소녀를 치었고 그들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앨런 잭슨은 검찰이 제시한 그 이야기에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는 칼란드라가 그날 밤 본 것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입증할 휴대전화 데이터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예비 심리에서 검찰은 콜란드라 씨의 진술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했습니다. 콜란드라 씨의 진술을 통해 검찰은 범 씨가 충돌 직전 매우 무책임하고 산만했다고 특정한 방식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콜란드라 씨는 범 씨가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내고 있었으며 그 휴대폰이 운전대 아래 다리 사이에 있었고 그의 엄지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움직이고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후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가 제출하고 분석한 휴대폰 데이터는 그 증언을 완전히 반박했습니다. 그 휴대폰은 오후 8시 15분 59초부터 잠겨 있었습니다. 오후 8시 30분 6초까지. 사고가 발생하기 전 15분 동안 그 기기에는 사용자 조작이 전혀 없었습니다. 전문가는 의심의 여지 없이 콜란드라 씨의 증언이 거짓임을 밝혀냈습니다. 그가 범 씨가 양 엄지손가락으로 하는 걸 직접 봤다고 주장했을 때 그가 직접 바움 씨가 양 엄지손가락으로 키보드를 두드리며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모습을 봤다고 주장했을 때 사실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당신은 그걸 볼 수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일도 어떤 조작도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콜란드라 씨가 왜 선서하에 거짓말을 하거나 그 일에 대해 당국에 거짓말을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했는지 의문이 듭니다. 물론 그 부분은 나중에 다루겠습니다. 그 주장은 다음 기회로 미루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앨런 잭슨이 그런 주장을 한 후 검찰 측은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절차상 그 휴대전화가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쳤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보안관실에서는 비밀번호가 없었기 때문에 휴대전화를 해제하려고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실제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논의하는 건 그 안에 저장된 암호화된 데이터입니다. 검찰 측은 그 휴대전화의 일부 데이터만 다운로드할 수 있었고 전체 데이터를 다운로드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비밀번호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변호인에게 그것이 완전한 다운로드가 아니었다고 알렸습니다. 우리는 예비 심리 전에 우리가 그 장치에서 얻을 수 있었던 것을 변호인에게 제공했습니다. 그들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데이터는 충돌 직전 시간 동안 문자도 없었고 통화도 없었으며 앱과의 상호작용도 없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은 변호인 측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빅터 콜란드라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려는 시도에서 일부러 사용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빅터 콜란드라가 이전에도 그리고 예비 심리에서도 피고가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의 증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아시죠? 그가 그러는지는 모릅니다. 그가 실제로 그 위치에서 피고인이 정말로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내고 있었는지 알 수 있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 부분에 대해 변호인 반대 신문을 받았습니다. 변호인 측이 우리가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 휴대폰 데이터의 사용에 대해 변호인 측이 합의를 요청했을 때였습니다. 그 시간에 오간 문자나 전화가 없었다는 사실에 대해 우리가 가진 증거를 바탕으로 검찰 측은 기꺼이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증거상 그렇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증거가 보여주는 바는 같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휴대폰을 확보하고 잠금 해제 코드를 얻음으로써, 즉 예비 심리 이후에 일어난 일인데 그 문제로 이 법정에서 심리가 있었습니다. 그때 법원이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어떻게든 그 추가 정보가 이제 빅터 콜란드라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어서 검찰 측의 사건 전체를 약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바움은 사고 후 조사관들에게 내 소녀를 친 것이 사고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이미 자신의 운전석 쪽 사이드 미러를 들이받은 옆 차량을 피하려다 핸들을 꺾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검찰은 다른 차량을 찾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그 차량에 아무런 손상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검찰은 또한 프레이저 바움이 과속이 비극적이고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프레이저 바움이 사고 후에 보안관보들과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친구들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던 경험에 대해 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검찰은 그가 속도가 죽음을 부른다라는 문구에 익숙한지 질문을 받았을 때 이 이야기를 스스로 꺼냈다고 말합니다. 잭슨이 이에 대해 뭐라고 말했는지 들어보시죠. 그들은 그의 친구가 과속으로 인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삼아 주장했습니다. 아움 씨는 과속이 사망으로 이어짐을 알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 주장을 하던 그 순간에는 그들은 또한 그의 친구의 비극적인 죽음의 주요 원인을 나타내는 경찰 보고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이었습니다. 과속이 아니었습니다. 주된 원인은 그의 친구가 혈중 알코올 농도 0.12로 운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보고서를 가지고 있었지만 예비심리 전이나 중에 변호인에게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에 잭슨은 그 구간의 Pacific Coast Highway에서 과속이 만연한 문제라고 주장했고 그 예비 심리를 위해 검찰이 넘겼어야 할 중요한 자료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 법정에 다양한 증거로 제출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보와 관련된 몇 가지 사실들이 있습니다. 예비 심리가 끝난 후, 모든 것이 정리된 후, 모든 일이 끝난 후 변호인 측은 검찰이 제출하지 않았던 것을 입수했습니다. 충돌 데이터, 켈트랜스 보고서, 보안관 보고서, 로스틸스 경찰서 보고서, CHP 말리부 태스크포스 보고서, 말리부시 자료, 캡틴 C2. 캡틴 C2는 이제 법원이 알다시피 로스틸스 경찰서의 캡틴이었습니다. 그녀의 증언 녹취록, 그리고 시에 제출한 발표 자료, 탐험법안 1270호와 1297호 관련 자료, 스탠테크 안전연구, 전문가 분석 자료도 있습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확보한 자료들 중 일부에 불과합니다. 모두 저희가 직접 확보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 예비 심리 전에 검찰의 관리와 통제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들이 보여주는 양상은 예비 심리에서 제시된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우리가 제시한 증거, 그리고 지금 새롭게 밝혀낸 증거는 퍼시픽 코스트 하이웨이에서 만성적인 과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충돌 사고가 계속 반복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정부가 이러한 과속 문제와 반복되는 충돌 사고, 그리고 말리부와 그 특정 구간에서의 심각한 교통 안전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그리고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그 데이터는 또한 치명적인 충돌 사고가 드물다는 것도 보여줍니다. 드문 것뿐만 아니라 판사님, 과속의 빈도에 비해 치명적인 충돌 사고는 극히 드뭅니다. 딱지 발부 건수에 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돌 사고의 빈도에 비해서도 그렇습니다. 바로 그 0.8마일 구간에서 이제부터는 파워포인트를 활용해서 법원의 시각 자료를 보여드리며 제 주장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바로 그 지점, 카본 캐년 로드와 로스트 플로레스 캐년 사이의 0.8마일 구간에서입니다. 이 사건이 있기 전 10년 동안 스위터스, 법원도 알고 있듯이 주 전체의 통합 교통 기록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스위터스 129건의 신고된 충돌 사고를 확인했습니다. 실제 사건 목록이 이를 입증하고 정부의 자체 보고서도 이를 입증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는 저희가 만든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라 정부의 자체 데이터베이스에서 추출된 것입니다. 그들이 직접 만든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이후 켈트랜스가 스위터스에 없는 약 50건의 충돌 보고서를 추가 제출해 스위터스에서 129건, 켈트랜스에서 50건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이는 예비 심리 후 변호인이 소환장으로 입수한 것으로 이번 증거 게시에는 제출된 적이 없습니다. 합치면 같은 구간에서 10년 동안 약 179건의 충돌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 합산된 데이터에서 유일한 사망 사고가 바로 이 사건입니다. 유일한 사망 사고가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객관적인 요소와 직접 관련 있습니다, 판사님. 검찰의 전체 주장은 예비 심리에서 이 도로 구간에서의 과속을 자연적이고 개연적인 결과로 사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행위로 간주하는 것에 의존했습니다. 그게 그들의 이론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외면할 수도 없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추정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이 에드버그 판사에게 제출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공개되지 않은 정부의 기록,
10년에 걸친 정부 데이터는 정반대의 사실을 보여줍니다. 반복적인 과속, 반복적인 에드워드. 또한 다른 치명적 충돌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10년 동안 그 구간에서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비 심리에서 에드버그 판사 앞에 그 점을 입증할 데이터가 없었습니다. 검찰은 증거가 은폐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우리가 논의하는 틀과 본질적으로 필요한 것에 관한 내용입니다. 변호인 측은 처음에는 두 가지 위반 사항을 주장한 것으로 보였고 이제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증거가 제공되지 않았다는 세 번째 주장도 제기했습니다. 그것은 교통위반 통지서, 통계정보, 그리고 퍼시픽 코스트 하이웨이에서 발생한 충돌과 관련된 보안관 보고서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중 어느 것도 피고인과 관련되지 않습니다. 그게 첫 번째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경찰이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폰입니다. 세 번째로 이 부분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쉽게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벤투라 카운티 보안관실에서 작성한 보고서에는 음주운전이 오션시의 충돌 및 사망의 주요 원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속도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항목은 피고인의 주관적인 인식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그는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과속은 사람을 죽인다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는 이 정보를 꺼냈습니다. 그의 이해는 과속이 인간의 생명에 얼마나 위험한지를 이해하는 것이 주관적인 면에서 중요합니다. 다른 요인들도 있었고 그는 모든 이야기를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가 보안관실 경관들과 한 인터뷰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그 경우에서 중요한 것은 그의 이해였고 그것은 속도가 그의 친구들의 죽음에 영향을 준 요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정보가 어떻게 사후적으로 그의 인식을 바꿀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또 살펴봐야 할 것은 법원이 이것들이 변호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해하고 있다는 근거가 무엇인지입니다. 이것들이 변호인에게 유리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것의 대부분은 그 기초 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속도만으로. 첫 번째는 검찰 측의 논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법원이 묵시적 악의를 판단할 때 사용하는 기준입니다. 그 두 가지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도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예비 심리 때도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사실이 아닙니다. 재판 때도 사실이 아닐 겁니다. 이 살인 혐의 유지 여부에 대해 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 생각에는 비공개 진도가 사망 가능성이 높다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피고인의 행위가 그러한 행위임을 뒷받침할 수도 있습니다. 그 자연적이고 예상 가능한 결과가 인간의 생명에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행위들은 사망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예비 심리에서 중대한 권리가 침해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검사 측은 해당 증거를 공개할 헌법적 의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이 신청은 기각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쟁점이 된 증거가 판사에게 영향을 미쳤는지 또는 피고인의 기각 자격과 같은 판사의 개연성 판단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에 대해서조차 논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설령 그렇다고 가정하더라도 듀얼리 원칙이나 다른 진도 개시 법령에 따라 쟁점이 된 진도는 피고인에게 공개됐어야 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공개되지 않은 증거를 판사가 들은 증거에 추가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개연성 판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해당 신청은 기각합니다. 그래서 프레이저 바움은 살인 혐의와 중대한 과실에 의한 차량 과실치사 4건으로 계속 기소될 것입니다. 그는 9월 5일에 재판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로우 & 크라임의 On the Case는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와 스포티파이에서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저희는 피콕에서도 스트리밍 중입니다. 저는 크리스 스튜어트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